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였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토론회로 본격화된 국민의힘 대권 경쟁 레이스, 그리고 민주당 친문 의원들의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등 달아오르는 경선 전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의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2주 만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8명이 첫 TV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은 열차에서 발사된 것으로 다양한 발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태풍 찬투가 북상하며 제주와 남부지방에 오늘부터 내일 밤까지 강풍과 폭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제주는 태풍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일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를 연결해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서귀포시 법안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태풍이 제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질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선 지금도 쉴 새 없이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해서 제주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또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오늘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800mm가 넘게 비가 온 산간 지역에는 오늘도 지금까지 170mm가 더 내렸습니다.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었는데요. 태풍 경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각종 선박 2천여 척이 피항 중이고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13편이 결항하는 등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도내 유치원과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태풍 찬투는 내일 아침 8시쯤 제주 서귀포에 40km까지 근접해 지나가는데요. 제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초속 40m 이상의 강풍과 최고 400mm의 폭우가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안가와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와 너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14호 태풍 찬투는 규모가 비교적 작지만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합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일으킨 파도가 방파제를 덮칩니다. 해경에 구조돼 그 위를 지나던 사람들, 강한 충격에 다들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밧줄에 의지해 겨우 몸을 일으켜보지만 두 번째 파도에 다시 한번 힘없이 넘어집니다. 남해안을 훑고 갈 거로 예상되는 태풍 찬투. 선박은 안전한 항구로 피해야 하고 또 서로 부딪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결박해야 합니다. 방파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이라면 소형 선박은 아예 무트로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 선박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방파제 주변에 이제 굉장히 높은 파고가 생기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왔을 때 인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미리 해야 되는 거죠. 태풍이 올라올 때 아니면 큰일 나죠. 해안가 주변 건물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 사이로 강한 빌딩풍이 불면 몸을 가누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낙하물에 다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처럼 물이 흘러들 수 있는 곳에는 물막이 벽을 설치하거나 모래 주머니를 쌓아야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틀과 창문 사이 사면에 테이프를 붙이고 창틀에 우유값 등을 끼워 튼튼하게 고정하면 바람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은 해안가에서 먼 곳으로 미리 옮겨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공수처에 이어서 서울중앙지검도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수사에 중복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크게 네 갈래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가장 먼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까지 돌입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까지 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초점은 조금 다르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우선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쥔 상황인데 각각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으로 기관별 직접 수사 범위가 다른데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온도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조와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면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공수처는 현 단계에서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되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적용하는 죄명은 서로 달라도 진상 확인이 필요한 고발 사주 의혹의 사실관계가 같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 강제 수사나 소환 조사 대상이 겹치는 등 비인권적 중복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수사 중복과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 압수물 분석에 한동안 주력하고 검찰은 기록 검토 이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고소인 조사부터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만큼 추석 연휴 이후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이 지난 14일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 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고소장을 낸 지 만 하루 만입니다. 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권을 활용하여 보복을 일삼는 깡패들이 주도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의와 진실을 찾는 대한민국의 국가 사정기관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신속한 수사 착수는 최 의원 말처럼 검찰 조직 차원의 정치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결자 해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만들어 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죠. 중앙지검까지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가장 앞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공수처, 또 관련 고소고발건을 접수한 경찰까지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의 동시다발 수사가 현실이 됐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공수처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혐의 수사는 검찰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한 만큼 공조 수사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고발장 등 문건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죠. 여기에 진상조사 중인 대검은 수사정보정책관실 PC와 또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열람 기록 등을 공수처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오늘 출근길에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신속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중복과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모처럼 대구고검 출근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고발장 작성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구내를 걷는 동안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 상념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고발장을 쓴 적도 또 전달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공수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 검사는 문제의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지난해 4월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새 휴대전화 비밀번호마저 알려주지 않는 점으로 미뤄 알려진 것처럼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말고 다른 루트를 통해 고발장 전달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제의 고발장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공조수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홍준표, 국민의힘 두 유력 후보에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 이후 호남 경선에서 대세론의 쐐기를 받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이낙연 전 대표는 친문 핵심 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얻으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권 유력 주자들을 꺾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합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여야 1대1 양자 구도에서 이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오차 범위 바뀐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44%대 38%로 앞섰습니다. 다만 이 지사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홍 의원은 6%포인트 급등한 수치였습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 이후 치러지는 호남 경선에서 흔들리는 민심을 잡고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사흘간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캠프 소속 의원 40여 명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특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즉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셔서 저희들이 과반 이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홍영표, 김종민 등 친문 핵심 의원들의 공개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발판 삼아 호남에서 대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광주로 이전하겠다는 지역 발전 공약은 물론 호남 대통령론을 앞세운 정치적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 제가 정권 재창출의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호남 경선을 통해 확실한 3강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와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이낙연 후보의 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유감을 전하며 사과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경선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은 이재명 지사의 과반 획득이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의 뒤집기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과 각을 세우며 지지율이 오르는 추미애 전 장관이 또다시 선전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지구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시행사는 누구 거냐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 측은 아들이 화천 대위에서 일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반격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를 찾았습니다. 개발 과정을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 이름을 건 진상조사 TF를 꾸리고 당 차원의 전면 대응에 나선 겁니다. 5천만 원씩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7개가 6천억 가까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최근 민주화 이후에는 처음 보는 수익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곧 시작될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대장지구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이 지사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례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경기도지사님께 단독 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 현수막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만 백드롭처럼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 지사와 경선 경쟁을 벌이는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처럼 MB 사례까지 소환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MB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례를 들어 반격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만큼 그쪽에 물어보라고 공세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곽상도 의원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화천대유 소유주와는 무슨 관계이십니까? 아들의 취업에는 아빠 찬스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철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수사든 100% 협조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검찰, 경찰, 야당 시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어떠한 특혜나 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고요. 동시에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에 재직 중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장기표 당협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 측까지 공세에 가담하고 이 지사 측이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지난 2015년 개발 사업이 진행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입니다. 판교 신도시 남쪽 9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5,9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개발은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들이 설립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했고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업체도 지분의 1%인 5천만 원을 내고 뛰어들었는데요.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언론인 출신인 김모 씨가 세운 직원 16명 규모의 회사로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은 570억 원에 달합니다. 5천만 원을 내고 막대한 배당금을 받은 만큼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직접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를 포함해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언론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지금 내근나가셨거든요. 아, 내근나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그분을 모셔야지 정확한 상황도 파악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분이 식사하시고 들어오시면 식사하시고 들어오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모시나요? 언론 담당 팀장님 오신다고 해서 또 왔는데 안 계세요 아직? 화천대유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의 지분과 별도로 토지 수용과 연대 보증 등으로 7, 8천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화천대유의 주요 주주가 누구냐를 두고도 공방이 거셉니다. 성남시 의회 측은 개발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7명의 주주 명단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 자료 중에 그 화천대유 주주 명부하고 그런 잘라드는데 그 대입이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못 받은 거죠. 국회처럼 그런 권한도 없고 우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다 얘기한 거죠. 아 예. 도시개발공사하고 화천대유하고 계약된 내용
그 화천대유의 주주가 누군지 그것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못 받은 거죠.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민간 업체와의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의 주요 인사들의 자녀들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7년가량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지난 2015년 입사해 5, 6개월 전 그만뒀다며 화천대유의 설립자와는 과거 검사 시절 검찰 출입기자로 알았을 뿐 아들의 입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 전 특검 역시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대장동 개발지구 인근에 유력 정치인 가족 소유의 땅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어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 처음으로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발표회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면접관과 후보 이 사이에 이제 압박 면접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후보들끼리의 치열한 토론은 이제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평을 하신다면 오늘 토론회 어떻습니까? 일단은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는 잘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주도권 토론 시간이 좀 짧아서 네. 답변을 듣는 게 한두 문장 하면 끝나는 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을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제 욱하는 모습이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집중적인 공격이 들어왔는데 본인은 정작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질문하라고 했을 때 원희룡 후보하고 안상수 후보한테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경쟁이 되고 있는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를 보통은 이제 공격을 할 걸로 알았는데 글쎄요. 전혀 공격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쪽 두 분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아마도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걸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제일 관심을 모았던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토론회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보일 것인가, 실력 발휘를 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 뭔가 활약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무엇입니다 한마디로 하라 그러니까 나는 강철입니다. 두들길수록 강해지는. 그렇죠. 나름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과 잘 연계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질문을 미리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작진에서 알려줬을 수도 있고 안 알려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강철이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 현재 본인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본인 가족과 관련해서 장모와 부인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아마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현 정부가 본인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검찰도 정치 공세를 통해서 본인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핍박받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층을 결집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본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흔들어서 어떻게든 표를 좀 떨궈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두고 벌어지는데 그중 일부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존 그 정치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공정과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좀 무너진 이 법치와 상식을 좀 바로 세워달라는 그 부름을 제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제나 이런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이런 다음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양극화, 인구 위기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6년간의 이 검사 생활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든 알겠습니다. 그 분야의 예.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캐치플레이즈는 정권 교체, 상식과 공정의 회복 내걸고 있을 수 있지만 그냥 6개월 사이에 준비해 가지고서 정치의 그 복잡한 이런저런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까지 섭렵할 수 있었겠느냐? 준비가 안 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유승민 후보는 그걸 이제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사실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뭐 이 유승민 후보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민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먹은 게 얼마나 됐냐는 6개월 정도 됐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검사 시절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얘기했다가는 본인한테 상당히 이건 역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못 할 거고 어쨌든 본인은 6개월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질이나 능력을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를 파고든 것이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몇 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여러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걸 증명해내는지 하는 부분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시간도 좀 부족했고 그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아마 윤석열 후보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생활 20여 년 한 거 가지고 모든 경험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앞으로 토론회가 또 1차, 2차 더 되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겠죠. 예. 요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인데 이번에 한마디로 뭐라고 당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는 이제 홍준표 이렇게 했는데 다른 후보들이 또 그걸 가만 놔둘 수 없죠. 공세가 이어지는데 한번 보시죠. 고 의원님께서 순간순간은 굉장히 솔직하신데 이게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말이 180도 바뀌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 아니고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잡범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모병제에 대해서도 4년 전에는 택도 없는 공약이다. 젊은 사람들 표 얻으려고 이건 완전히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물을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모병제는 이미 3년 전에 내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당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 침묵하고 있다. 공보다는 사가 앞선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촌철살인 비판을 얼마나 잘하셨어요. 아니, 그럼 나도 답변을 할까요? 한번 예. 뭐 민주당이랑 입장이 뭐가 다르세요? 이런 말 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계속 저보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가 몰아붙여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아니요. 요즘 인기도 오르시고. 정치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려고 사이다 콜라 발언만 맨날 하다 보니까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오히려 당에게 해로운 쪽으로 자기 이익만 취하고 당은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상당히 강하게 나오네요.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최근에 예. 지지율을 보면 젊은 층 남성의 지지율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렇게 발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부분 젊은이들로부터 인기를 좀 끌었고요. 예.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젊은 층의 지지율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물론 뭐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8명으로 추려지는 선거에서도 경선에서도 일정 부분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예전에 얘기가 달라진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이제 하태경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을 그렇게 열심히 비판하던 이번은 왜 조용하고 당내에 있는 인사를 비판하는 이런 뉘앙스거든요. 제가 생각한데 지금 하태경 의원의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고발 사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안 하고 여당을 비판 안 하고 왜 당내 후보를 공격하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뭐 홍준표 후보는 지금 입장에서는요. 1위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분의 지지율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내 1등을 달리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요. 물론 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이 이제 토론에서 맞붙으면 얼마나 흥미롭게 진행이 되나 이걸 기대했는데 한번 두 사람의 장면 보시죠. 예. 사실 윤 후보님은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5계단을 건너뛰어가지고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중앙지검장 때는 우리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거기다가 1000여 명을 소환 조사를 하고 200여 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우리 당에 들어올 때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라고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글쎄 저는 제가 당시에 그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했고 그리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제가 일을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저 부담 때문에 사실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을 하고 했던 건데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과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딜레마라고 저는 봐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럼 수사했던 수사를 부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정농단 수사의 중심에 있었고 그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하게 되면 본인 정체성이 부인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또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친박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도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애매모호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런 질문이 왔을 때 검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나오면 원칙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경수 여사의 뭐 생가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쓰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 또 정치적으로 그분들을 끌어안으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넘어서야 될 그런 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나름대로 아픈 질문,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능력으로 빛이 난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하고 대결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대결하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얻은 게 많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쿨하게 나름대로 인정하는데 그러나 지금 나한테 가해지는 이런저런 공격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건 이건 부당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집요하게 수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몇 달 동안이었고 본인 뭐 예를 들면 가족, 장모, 그다음에 부인 관련된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수사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비교를 한 건데 뭐 그거는 그 사안이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야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수사를 했던 것이고 장모 관련된 수사는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서 오랫동안 진행된 거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냥 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본인도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 좀 부각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유승민 후보는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후보는 나다. 정권 교체를 이룰 사람은 나다. 황교안 전 대표는 나는 부드럽지만 강하다. 하태경 의원은 나는 4강에는 반드시 들어간다. 뭐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나는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열심히 일하도록 감싸 안고 보호해주는 우산이 되겠다. 등등등. 원희룡 지사는 맨 처음에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귤재앙이라 그래갖고 민주당하고만 싸우면 다 이겼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민주당한테는 재앙이다. 그렇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 이제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겼다. 본인이 또 제주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귤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의 재앙이 됐다 이런 표현으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안상수 후보는 나는 타협과 협치를 이뤄내는 마에스트로 지휘자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토론회로 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처음이었고 아마 홍준표 후보도 물을 게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근데 사실은 그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됐어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된 얘기가 안 됐는데 아마 네거티브에 대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걸 질문했을 때 네거티브를 통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당내 반발 여론들이 있을 거를 우려해서 그런 표현을 안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결정적인 TV 토론회가 열려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마 나온 그렇습니다.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되는데 네. 일주일 연기되면은 어느 후보가 유리해집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유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일주일 동안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아마 현지에서 직접 스킨십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더 많은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어떤 다른 이슈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특별히 뭐 연기가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이런 그 대세의 어떤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그룹은 예. 이재명 지사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그건 좀 어렵겠는데 이런 식의 이제 부정적인 입장들은 내놨지만 예. 누구를 지지한다고 분명하게 나서지는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친문 세 의원이 이제 이낙연 후보 쪽으로 분명하게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급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그 이재명 후보 측에도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 민영배 의원처럼 그분이 처음으로 뭐 청와대 근무도 했었고 했던 분인데 국회의원 되고 나 처음으로 그분이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세 분이 간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친문 지지층이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몰아주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분화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 캠프에 각각 분화돼서 본인의 입장을 내는 것이지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 세 분 홍영표, 신동근,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뭐 약간의 변화를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예.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까지 작용할까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에도 캠프에 이미 친문 진영에 있었던 분들이 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친문 진영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어느 쪽에 힘을 실어서 그걸 통해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 갑자기 쟁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세균 후보가 얻었던 표는 그냥 가져가는 거냐 무효표가 되는 거냐. 예. 이건 규정에 의해서 무효표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맞습니다. 달라지니까 예.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특별 당규 56조에 보면 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당규를 만든 때가 이낙연 후보가 대표를 하실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규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아마 퍼센테이지가 전체로 다 올라가요. 예를 들면 모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 다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게 1차에서 50%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예요. 49.9와 50 그렇죠. 다릅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를 안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지금은 추격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목표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특별 당규에 저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걸 바꾸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열심히 뛰어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 넘어서는 방법을 찾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모든 곳을 다 걸겠죠. 그럼요. 그럴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비도 수도권의 3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예방 접종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여 명 줄어 1,900명대로 내려갔지만 72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 717명 등 수도권만 1,500명을 넘기며 전체 지역 감염의 8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이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국내 발생 확진자는 비수도권이 1.6명인데 비해 수도권은 5.1명으로 3배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유행은 직장, 학원,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시장, 고시원, 교회 등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거의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려면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와 이동량 증가가 접종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접종 완료율 70%는 10월 말쯤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접종률을 70%를 달성하는 시점은 이제 당초에 10월 말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고 현재까지 그 2차 접종 그 18세에서 49세에 대한 2차 접종은 11월 초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당장 위중증 환자 발생률과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접종 참여율이 비교적 낮은 것과 관련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종 인센티브 확대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은 확산세가 주춤했지만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이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흡연실이 폐쇄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시장 상인 등이 이용했는데 역학조사를 벌였더니 두 자릿수 무더기 감염이 나왔습니다. 밀폐된 흡연실에서 에어컨까지 가동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동료 상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연관된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폐된 지하 흡연실을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이용하였고 동시간대 이용한 인근 음식점 종업원이 2차 감염, 같은 음식점 동료에게 3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는 비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마사지 업소를 고리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료 직원은 물론 이들이 주로 이용한 인근 식당 직원까지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음성 인력회사와 충남 아산 자재업체 모두 외국인을 중심으로 각각 2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추석 연휴입니다.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80%에 육박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사람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가 전국 곳곳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은 2차까지 완료한 후 2주가 지나야 안전한 만큼 미리 접종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야 그래야지 완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거를 1차만 맞고 그 직후에 이런 모임을 한다라는 거는 그때는 충분한 예방 면역력이 생겼을 때가 아니거든요. 추석 연휴 직후 4차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적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2학기 대면 수업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중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을 빼고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접종보다 꼼꼼한 방역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지난 11일 학생 1명을 시작으로 맞닿은 1학년 3반에서 확진자가 여럿 나와 16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지난 8일부터 학생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동선들 역학조사할 때 다 파악해가지고 그 동선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랑 능동감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평구 고등학교에서도 12명이 감염되는 등 등교 수업을 한 수도권 학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업을 함께 듣고 공용 공간을 사용하면서 감염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래 집단에서 감염이 일어났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학교로 가서 이제 감염이 일어난 걸로 보인다라고 현재는 파악하고 있답니다. 청소년들은 고3 학생과 수험생만 백신에 맞아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은 백신 이득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접종을 서두르기보다는 방역 대책을 더 꼼꼼히 세우는 게 낫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 연구 결과라든지 추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근거를 기다릴 시간이 1달에서 2달 정도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에 사적 모임과 이동량이 늘면서 학교 감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증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논의를 거쳐 이번 달 안으로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일부터는 백신 2차 접종도 SNS를 통한 당일 예약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접종 간격을 줄이거나 의료기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그동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앱 등 SNS를 활용해 자녀 백신을 맞을 경우 1차 접종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차 접종도 SNS 당일 예약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2차 접종 간격은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에서 12주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해 2차 접종을 할 경우 이전에는 1차 접종한 곳에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자녀 백신이 있는 모든 병원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간격이 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자녀 백신과 별개로 오는 28일부터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고 1, 2차 접종 간격을 최대한 앞당겨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2차 접종 완료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 범위 내에서 접종 간격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또 의료기관에서 자녀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고 자녀 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예약하면 기존의 2차 접종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앞서 접종 순서를 놓친 미접종자는 추가 접종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달 말까지 예약을 받고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나 2차 접종 예약 조정은 백신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접종 간격 전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나중에 검토한 뒤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가 채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1,000조 원. 통장은 텅장이 되고 나라 국가는 헛간이 되었다.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채무는 정말 위태로운 지경인가? 둘째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채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부채의 총 규모. 이게 나라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부채의 규모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들도요. 전체 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은 266, 미국도 130, 독일 73, 우리나라는 5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다음 부채 관리의 안정성. 돈을 빌려서 다른 데 또 빌려주고 담보를 잡거나 또는 달러를 사다가 잔뜩 쌓아둘 수도 있죠. 이거는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 남는 게 진짜 부채, 순부채입니다. 순부채 비율을 보시죠. 일본 177, 프랑스 110, 미국도 106, 독일 54, 우리가 18입니다. 자, 넉넉하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돈을 풀면 국가 채무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 정부는 코로나19 때 돈을 얼마나 풀었을까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 비율, 일본 44, 미국 한 20 되고요. 독일도 한 40 되는데 우리는 14 정도 됩니다. 우리 너무 짜게 풀었다. 더 확 풀어도 되지 않을까? 숫자대로는 확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부채를 짊어질 인구가 적다는 것, 그다음에 생산성이나 성장 잠재력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연금 적자를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통일 비용을 항상 좀 놔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를 생각해서 정부 고관을 풀지 않고 묶어놓으면은 당연히 대신해서 가계부채,
국민 개개인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빚을 돌려막다가 결국 죽어나는 걸 보고 계시죠. 국가의 위기를 전적으로 국민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풀 때는 풀 만큼 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차량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한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다양한 발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지난 2019년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발사 장소가 터널 앞이고 열차에서 발사된 모습이 특이합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발사한 부대가 올해 조직된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라며 훈련 모습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또 동해상 800km 수역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강조해 우리 측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기 위해 이동식 플랫폼을 철도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 구성이 완료돼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끝났지만 북한은 다양한 발사 수단과 정확도, 사거리 연장 등을 점검하는 실사격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동안 고정식 발사대와 궤도형 발사대, 이동식 차량에 의한 발사로 진화를 거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쉽게 찾기 힘든 산악 지형의 열차에서도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음을 과시한 겁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특히 요격 체계를 회피하는 변칙 기동이 가능하고 탄두를 확대할 경우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지속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보당국은 관련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탄두 무게가 2톤이 넘는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정확도는 물론 콘크리트 벙커나 지하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갖췄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고 나서면서 이를 억제할 우리 군의 대비 능력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실언을 했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새로운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개에 이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까지 북한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문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하며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는 데 가세한다면 맞대응 행동이 뒤따를 것이고 남북 관계는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지목하며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동참도 촉구했지만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대화 테이블에 앉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화를 하자는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 대북 정책 완료를 발표한 시점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야기한다고 해서 북한 김정은 정부가 어떤 또 다른 태도를 보일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은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거라며 추가 무력 시위 여지를 열어도 아슬아슬한 남북관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우리 군이 사상 첫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보유 국가가 됐습니다. 때마침 북한도 어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드디어 발사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굉장히 놀라운 성과입니다. 예. 왜냐하면 7번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가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거든요. 이 국가들은 모두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인도는 이제 자체 건 아니고요. 러시아를 리스에 쓰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고, 심지어 영국도 SLBM은 미국제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잠수함이고요. 지금 안창호함이 이제 그 3,000톤급 KSS 배치 1인데요. 여기 세 척을 만든 여기 이제 6발의 탄도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재래식 잠수함에 6발의 SLBM을 넣는 건 안창호함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배치 2는 10발까지 들어가고요. 배치 3까지 간다고 그러면 대략 9척의 중 잠수함에서 80여 발의 SLBM이 물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면 엄청난 전쟁 억지력이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국방력, 모든 걸 이제 고려했을 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그 세계 국제 기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6위입니다. 6위. 그리고 이 주요 전력,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만 하더라도 사실은 공대공 미사일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이번에 공대지도 시험을 했거든요. 공대지 이번에. 그러니까 모든 미사일 체계를 다 자급하는 국가고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단거리나 중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상당한 국방과학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다라고 하면서 좀 거친 표현을 써가지고 뭐 남북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만일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고요. 유엔에서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를 만일에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자의적인 행동이고 우리도 지금 기술 개발하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유엔에 의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 모든 1m만 넘어가도 탄도미사일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은 맞는 거고요. 다만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한 말을 쏟아놨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과거에 비해서 도발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명을 합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고 우리도 한국의 국방중기 계획처럼 자기들 국방력 현대화 무기체계로 5개년 계획이 있고 이건 도발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의적인 행동이다. 그다음에 완전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말이 해버리겠다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말이 틀린 게요. 지난해 6월달에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선언하는 게 본인이고, 그리고 남북통일연락선 차단하고 개성공단 연락선을 폭파한 게 본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슬며시 남북관계가 파괴되지 않은 걸로 더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조선 당국자라고 늘 용어를 쓰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딱 바꾸고 나오니까 상당히 격하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또 내용을 뜯어보니까 아니군요. 내용을 뜯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상당히 구구절절히 자신들의 행위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쓰면 안 되는 어떤 의전상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발의 정도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여기 이제 탑재해서 싣고 다니다가 한 걸로 저희가 늘 봤는데 이번에는 달리는 열차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북한의 어떤 전략 또 기술이 발전한 겁니까? 일단 이제 다양한 발사 체계를 갖추면 아무래도 이제 융통성이 커지죠.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런 열차 형태의 발사대를 이용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북한의 철도 체계가 부실해요. 평균 속도가 5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철도가 단선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우리 군이 충분히 포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 보던 걸 보니까 우리가 좀 놀라고 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렇지만 사실은 현대전에 맞는 개념은 아니다. 우리 군이 안보적으로 충분히 긴장하고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SLBM 성공한 거나 공대지 미사일 발사한 거나 그런 것과 비교할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외신들 보면은 북한이 중국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다. 중국이 중요한 대한민국에 와서 외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 타이밍에 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중국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조정 우위탑에 직접 화환까지 진정을 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북중 관계가 계속 개선돼 왔어요. 또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중국 공안부장이랑 조중 북한 대사 리용남이 같이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중 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은 예정된 기술적 실험을 예. 정치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타이밍에 맞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왕이 부장도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SLBM 참관이 있었고 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도쿄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이 부장에 맞춘 게 아니고요. 예. 나머지 두 개에 맞춘 거다.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중국과는 양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지. 지금 북중 관계,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메시지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도 역시 반응을 별로 안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북중 관계로 볼 소지는 아닙니다. 뭐 중국의 반응은 대화와 만나서 접촉하고 자꾸 대화를 나누자 뭐 이런 정도고 일본은 상당히 발끈했고 미국은 의외로 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물러났고요. 일단 사거리가 단거리고요. 단거리를 하더라도 유엔 결의는 위반인데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했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경고했어요. 단거리도. 그러나 단거리로 유엔이 대북 제재를 결의한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단거리를 일부러 안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단거리가 일본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도 위협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재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는 입장 그다음에 경고는 하지만 예. 이걸로 추가적인 뭐 제재를 하거나 억제를 하거나 격한 반응을 미국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계속 잘 풀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통제력 같은 것을 계속 갖고 있다는 뜻인가요? 북중 관계는 사실 애증의 관계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역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거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예. 약소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강대국 정치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중국의 딜레마는 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북한이라는 버퍼존, 이 안전판이 필요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강제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그동안 이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가까워지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전략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이중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제고 간에 빨리 남북이 다시 만나고 또 북미가 다시 만나고 또 거기에 뭐 중국이 협조를 하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체 작업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미사일 소식만 계속 전하게 되니까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10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 폭행뿐 아니라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윗선의 봐주기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습니다. 너 뭐야?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 대상이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 만에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사건 발생 10달 만에 이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폭행뿐 아니라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한 뒤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점과 합의 뒤 부탁에 따라 지우게 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봤지만 수사 무마와 같은 부당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 뒤늦게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영상을 확인한 건 맞지만 이를 상사인 형사팀장이나 과장 등에 보고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존재를 숨기고 단순 폭행죄로 내사 종결한 뒤 가짜 내사 보고서를 올린 담당 수사관은 특수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용구 전 차관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다며 사의를 표하고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단계적인 정상화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한 후 금융권 인사들과 광범위한 접촉에 나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 회장들과 만났습니다. 고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자 상환 유예 부분의 대출이 5.2조 원 정도, 그러니까 4% 정도 됩니다, 전체. 그래서 그것이 크게 관리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 연장과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 원에 달합니다. 만기 연장 209조 7천억 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 1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 2,097억 원 등입니다.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과 대출자의 상환 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 하는 방안을 내시로 하고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차주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채무 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 금융권이 우려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2348님, 누구 할 것 없이 불법과 잘못한 일이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잘 조사하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장소연님, 추석 연휴 지나고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명절이라고 마음 놓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